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 시그널 조현선입니다. 바로 첫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돈머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막 들을 얘기도 여쭤볼 얘기도 너무 많은데 네. 자, 이번 주 새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기대했을 텐데 기대 이상으로 네, 주가 맞습니다. 시장에 이제 네. 후운풍이 강하게 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또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이제 짜야 할지를 좀 샅샅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다짜고짜 질문부터. 네, 좋죠. 이게 지금 보면 대선 날, 그러니까 대선 다음 날부터 이게 바짝 올랐잖아요. 네, 네. 근데 보면은 그 전부터 시장이 좋기는 했지만 대선을 이제 그 기점으로 해서 더 그쵸. 빡 올랐는데 이 효과 오래 갈 거라고 보시나요? 뭐 한쪽에서는 이게 뭐 단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왜냐면 정권 새로 들어오면은 뭐 기대감이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되게 장기적으로 시장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게 일단은 네. 금융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번 정부가 다 이미 준비가 돼 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네. 이것을 갖고 지금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이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뭐 정책이 실행된 것은 그 다음이고요. 그렇겠죠. 그 효과가 분석될수록 저는 시장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뭐 허니문 랠리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장이 갈 것 같진 않아요. 네. 하지만 부침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 새 정부가 얘기하는 정책대로만 간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실행된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장기적으로 아마 뭐 우리가 뭐 그 얘기를 하세요. 뭐 이재명 대표가 5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만 네. 많은 얘기 하신 저는 2, 3년 내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요. 예, 그렇게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권도 정권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도 참 긍정적인 신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코스피가 어제 2,800선을 아침에 넘었는데 마감도 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보는 수치라서 그렇죠. 네. 이게 2,800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사실 저희 이제 증시가 이제 코로나 때 사실 보면 3,300 코스피가 3,300에 사실 피크를 쳤었어요. 그렇죠. 예, 그 이후로 하지만 잊었어요. 예,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3이라는 숫자를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까먹고 있었던 까먹고 분도 있었죠. 많아요. 그리고 네. 우리 증시는 원래 안 된다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800이라는 게 사실 네. 3,000선에 사실 가까워진다는 거 본 측면이 있고요. 네. 저는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3,000선 바로 올 수 있다. 네. 뭐 올해 연말까지는 뭐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래요? 예, 네. 왜 제가 이렇게 보냐면은 이제 수치상으로 본다면 저희 국내 지금 코스피 PER이 이제 주가 수익 배율이 네. 지금 현재 13.9배예요. 이게 뭐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의미야? 최근 5년 평균이 네. 18배였어요. 5년 평균이.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우호적인 환경이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저 이제 PER 한 24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때가 지난번 주가지수 3천 갔을 때가 네. 24배 정도고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적으로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된다면요. 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산업별 정책에 의해서 기업들의 이제 EPS죠. 주당 순이익이 증가율이 네. 저는 한 20, 30%는 한 2년 내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만큼. 그래요? 예. 그 정도 감안한다면 PER 24배 가고 주당 순이익 한 20% 정도 늘어난다. 이랬을 경우에 주가가 5,000선입니다. 그럼 미장 갈 이유도 사실 없어지겠어요. 지금은 그렇죠? 굳이 뭐 미장을 많이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뭐 미장 많이 다니면서 분석해드리지만은 요즘 미장은 조금 이제 관망세 조금 한 당분간 보시고 네. 기다렸다가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 당장은 지금 눈앞에서는 지금 불이 막 타기 시작하는 네. 예, 국장을 보시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답변 주신 거에서 좀 이어가자면 이번에 어쨌든 허니문 랠리라고 하면서 바짝 오르지만 이게 분석해보면 1980년대 대선 이후에 그 상승치가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탄탄한 조건이 보였기 때문인데 그 조건들을 그러면 투자자들은 뭘 보았을까요? 일단 이제 뭐 저도 이제 금융시장에서 오래 보지만은 봤을 때 이제 주식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변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제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이에요. 이건 정부가 해주는 거거든요. 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성장 쪽으로 갈수록 사실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모멘텀을 잡아주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어떤가, 네. 성장 지향적인가라고 봤을 때 기업들의 펀더멘탈 즉 쉽게 해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산업정책이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한번 잠깐 좀 봐드릴게요. 네, 봐주세요. 그래서 이번 저 시장 보시면은
월스트리트에서는 지금 이제 뭐 외국인들이 사실 3일 동안 엄청나게 사댔어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사는 것은 그냥 뭐 신정부에 대한 이런 개념보다는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은 한국이 일단은 가장 강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가 신호를 보내줬군요. 그쵸. 예. 의회를 딱 보시면은 행정부에서 정책을 위반하면은 바로 지금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속도를 낼 수 있죠. 속도를 낼 수 그렇죠. 있죠. 예. 강하게. 이게 첫 번째 일단 저희가 생각을 배경을 깔아 놓으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정책을 제가 살짝 먼저 한번 보면은 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정책이 성장 위주의 재정 정책이다. 다른 때는 사실 개발 위주의 재정 정책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좀 성장이 조금 미진하다라는 맞아요. 평이 많았었던 네.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상대방 후보 같은 경우도 개발 정책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도시철도, 스마트, 뭐 SRT 네네. 계속 뭐 주택 얘기.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거의 없어요. 어디 목포에 가면은 무슨 산업 클러스터, 청주에 가면은 바이오 클러스터, 막 이런 식 항공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성장 위주로 지금 재정 정책을 짜는 거예요. 네. 짜고 그다음에 추경 30조에서 딱 보시면 내용이 무슨 뭐 산불 방지 이런 거 뭐 그건 뭐 나머지 뭐 예비비에서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한 것은 내수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추경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재정 정책이 질적으로 좋아졌다는 거죠. 성장 위주로 간다. 네. 그래야 사실은 금융시장이 좋아해요. 기대감도 또 반영이 그렇죠. 되겠죠. 성장이 가야 되죠. 개발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그건 뭐 그냥 인프라 놓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건 그리고 거의 선반영에서 끝나는 선반영이 것도 끝나요. 있죠. 그다음에 네. 거기는 건설업 하나 끝나요. 그 이상이 올라가질 못해요. 근데 이쪽 성장 얘기하면 모든 분야가 다 사실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린다. 네. 그래서 질적으로 좀 괜찮아졌어요. 두 번째는 요건 이제 딴 분들이 많이 얘기를 안 하세요. 네. 근데 양적으로 좋아졌다. 양적으로요? 예. 어떤 부분이요? 이런 보시면 돼요. 지난해 2024년도 말로 보시면은 GDP 대비 대한민국 정부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이 45%예요. 네. 그렇다면 45%면 되게 낮은 거예요. 되게 건전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뭐 그래도 지금 불안하지 않아?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적자가 100조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야, 예산 적자가 100조가 누적이 됐는데 어떻게 재정 건전성이 45%더 떨어졌어? 2023년도에는 50%였거든요. 네.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말이 돼? 니네 또 수치 사기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국내 GDP가 늘었어요. GDP,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GDP가 양이 커졌다는 거죠. 양이 커졌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재정 적자가 조금 늘어나도 사실은 부채 비율은 더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 말씀 이제 많이 안 보신 게 뭐냐면 GDP가 상승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야 돼요. 그렇네요. 그걸 속도를 같이 못 맞춘 거군요. 속도를 여태까지 네. 계속 무슨 뭐 우리 차세대 그런 얘기하고 재정건전성 이걸 안 맞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금 얘기한 것은 그걸 충분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재정 건전성 절대 해치질 않아. 재정이 충분하고 건전성이 좋은 상태에서 더 확대해도 돼. 네.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걸 지금 또 이번 정부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정에서 성장성이 눈에 보인다. 성장. 그렇죠. 성장이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 금융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통화정책 있잖아요. 네. 한국은행도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이제 내려서 지금 내렸죠. 2.50%예요. 저는 연말까지 한 2%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릴 수 있다. 한두 번 더. 네. 내릴 수 왜냐하면 사실 이제 뭐 지금 국내 상황 보면 인플레이션 2% 초반대고 경제 GDP는 사실 역성장 났단 말이에요. 0.2% 그쵸. 많이 상승해봤죠. 네. 이 정도면 사실 금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계속 금리를 안 내렸던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환율 깨질 수 있다. 환율 더 올라갈 수 있다. 직감. 불안하다. 무섭다. 두 번째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그렇죠.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문제, 저는 이제 환율은 이제 이미 1,400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국은행이 더 이상 이제 부담으로 안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400억 달러가 됐었어요. 네. 약 한 4개월 전만 해도. 네. 그런데 한 4개월, 5개월 동안에 환율 방어한다고 400억 달러 썼어요. 지금 4천억 달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내려오니까 이제 외환보유고를 더 털 부담이 없어졌어요. 괜찮아, 내려도 됩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정책 얘기하잖아요. 이번 이재명 민주당 네. 이제 정책 보시면은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공약을 계속 공부하고 보도하면서도 이 이상의 것을 디테일한 게 없어가지고 딱 한 줄 나와요. 그러더라고. 규제는 완화하고 공급. 공급은 늘린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지도 중에서 가장 부동산 정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음. 뭐 대장동부터 시작해갖고 이미 다 하시잖아요. 네. 뭐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마디가 저는 이게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명확하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보죠. 왜냐하면 규제라는 이런 부분이나 이제 세금이라는 부분들은 음. 사실 부동산에서 거래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부동산의 성장을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탈출할 사람들도 탈출을 못하고 그렇죠. 이게 시장이 안 돌아가게 그렇죠.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시장은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야. 뭐 규제 같은 건 다 완화해도 돼요. 뭐 기준 정보하고 틀리게 규제 다 완화하고 세금 깎아줘도 돼. 그 상관없어요. 이건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두 번째 공급을 늘리겠다. 이미 지방 쪽은 사실 공급이 충분해요. 그런데 수도권도 사실 충분하고 서울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공급을 늘리겠다. 쉽게 얘기해서 MB 정부 때 한번 보시면 돼요. 세곡동, 내곡동 같이 풀어갖고 강남 지역 뭐 필요한데 수요만큼 다 공급을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가장 명확한 겁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명확하다고 거야. 보시는 거군요. 예, 뭐 딴 군말이 필요 없어요. 뭐 세금을 몇 % 올리겠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한마디면 저는 부동산 끝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플랜을 이제 명확하게 짜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갈래는 명확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대표님이 보셨을 때 어떤 조건들이 이제 바짝 붙어요. 뭐 속도라든지 그게 그쵸. 붙어야 5,000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이미 민주당이 이제 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동산 정책도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도 쉽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다. 하느니 금리를 내리는데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우리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진전이 되면 좋은데 지금 사실 돈이 없잖아요. 네. 경기도 너무 나쁘고 네. 그게 선순환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넘어가만 간다면? 네, 채권 그래요. 발행할 수 있죠.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채권을 속도를 발행해야죠. 내서 이게 되면서 그렇죠. 합쳐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재정 건전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채권을 발행해도 충분해요. 충분한. 뭐 미국 같이 지금 채권 발행했다 난리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연방 정부의 부채 비율이 125%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45%예요. 이머징 마켓이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한 60% 정도 넘어가면 좀 불안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중국도 한 50% 정도거든요. 중앙 정부가 이 정도라면은 45%라면은 채권 발행 저는 충분해요. 자, 그러면 정책 조건이 좋고 네. 다시 이제 좀 주식으로 넘어가면 이번 주에 반가운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네. 외국인들이 줄줄이 그렇게 팔더니 네. 또 이렇게 줄줄이 사는다는 그렇죠. 이 네. 긍정적인 신호인데 네. 어떠세요? 의미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 이제 산업정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산업정책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이게 직접적인 글로벌 정책이라서 그럴까요?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산업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란 그쵸. 나라의 어떤 발전 기대성을 봤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AI 정책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조를 좀 쏟아본다고 그러잖아요. 네. 혁신에다가. 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반이 없으면은 뭐 100조 투자한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그렇죠. 수치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반도체라든지 AI 산업이 어느 정도 글로벌 레벨에 올라와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 국가가 하겠다. 박차를 갈 것 같다라는 기대가 그러면은 생기는 충분히 거구나.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겠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당장 글로벌 수요는 안 가요. 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가 얘기한 게 재정을 쓰고 좀 이런 부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 AI 쪽에 대한 재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 정부 얘기한 게 지금 이번 정부 스마트 시티, 스마트 정부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저는 가장 먼저 봐요. 스마트 정부, 스마트 시티를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능이 AI 필요하고 반도체, 그쵸, 반도체 필요하고 AI 필요하고 그쵸. 자율주행 필요하고 로보틱스 로봇 필요하고 네. 플랫폼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필요하고 이것도 팁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번 정부가 AI 산업을 얘기했을 때 다들 그 얘기를 하면 그럼 이것을 기술력을 높여갖고 수출을 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정부가 먼저 써요. 그럼 수요가 일단 민간 수요가 들어와요. 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AI 산업, 반도체 산업 100조 원 투자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야, 이거 빨리 개발해갖고 수출해야지. 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정부는. 이걸 개발해갖고 스마트 정부, 스마트 시티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LMM 모델부터 시작해갖고 로보틱스, 뭐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플랫폼,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신재생 에너지도 다 들어가야 돼요. 태양광 이런 것도. 그런 거 보면은 그 2, 3일간에 올랐던 종목들하고 말씀하신 거랑 좀 약간 맥락이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그걸 그쵸? 사실은
대선 전부터 민주당 수혜주를 그렇게 첫 번째가 AI 밸류 체인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 얘기한 게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기술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이에요. 물론 중국이 이제 생산과 수요를 점유하고 있지만은 이제 물량으로 기술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뭐 엄청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저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커요. 대한민국에서 사실 원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은 지금 에너지의 공급이 충분해요. 우리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에어컨 끄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네. 에너지가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갖고 10년 동안 개발해 갖고 뭐 원전을 갖다 꽂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네. 지역적이고 맞춤형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아니면 이제 ESS 저장 장치를 통해서 다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아리백까지 감안한다면은 지금은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보면 외국인이 산 것도 그렇고 신재생이 샀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고 하이닉스, 하이닉스 샀잖아요. 뭐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해가지고 거의 말씀하신 그 AI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인데 그러면 사실 임기 동안은 그거는 거의 뭐 바닥까지 갈 일은 없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계속 더 갈 거다. 그래요? 신재생 에너지도 계속 우리가 전에 2차 전지 얘기했을 때 맨날 수출 얘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다가 뭐 배터리 팔아갖고 우리가 얼마 벌 거다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데 여기가 아닌 게 그래갖고 결국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좋아지면 내수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2차 전지를 네.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왜냐? 내수.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은 2차 전지 배터리 중에서 네. 자동차가 아니라 풍력,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갖고 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저장했다 쓰는 거거든요. 그쵸. 화력발전소는 그날 안 쓰면 전기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충전을 해놨다가 한 15일 정도까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ESS 장치가 엄청 필요해요. 그 이재명 대표도 그것도 되게 강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다 보면은 지금 여기도 내수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쨌든 봐야 되는 건 스마트 시티와 정부를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들에 대한 종목을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뭐 있어요? 의료개혁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의료개혁. 근데 지금 의료개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없어요. 지금 2년 동안 지금 지난 일로 공백이 많아졌죠. 너무 공백이 네. 커졌어요. 의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는? 공공의료를 개발하려면 AI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료 중에서도 어떤 뭐 바이오 제약보다는 그렇죠. 로봇이 수술해야 되고 접목돼 있는 의료. 로봇이 진단해줘야 되고, 네. 그렇죠? 로봇이 만약에 처방도 내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종목 뻔히 보이잖아요. 예, 루니, 뷰노. 벌써 나왔잖아요. 그렇구나. AI.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볼까요? 네. 하나 더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외교 쪽에서 균형 잡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친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친중은 아니고요. 네. 미국, 일본 다 같이 가요. 그리고 중국도 같이 가고 러시아도 같이 갈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럼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실리 외교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다가 한쪽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필요한 데는 다 갖고 가겠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러시아의 관계 개선 저는 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중국에 대한 내수 수혜주들 뭐가 있겠습니까? 화장품 첫 번째가, 네, 그쵸. 두 번째가 이제 엔터. 관광도 있을 수 관광.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 여행. 지금 벌써 다 그 종목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지금 다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렇네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산업만 해도 지금 5개예요. 5개 정도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EPS 2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정책들이 이제 탄탄하고 이미 한국에서 기반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검증이 필요 없는 거를 박차를 가하는 기술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좀 들어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반이 없었다. 엔터에 대한 기반도 없어요. 가수도 사실 안 쳐다봤죠. 안 쳐다보죠. 네. 그런데 기반이 있는데 이 기반에 대한 지원책을 정부가 끌고 가겠다. 그런데 분명히 충분히 거기서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런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저는 이번에 한 번 갖고는 아니다. 계속 꾸준하게 국내 시장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투자할 여지도 충분해지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유동성 이런 부분도 커지고 네. 지원책도 커지다 보면은 대한민국 개인이라든지 특히 이제 법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 뭐 국민연금부터 시작해갖고 네. 자기들이 봐도 뻔하거든요. 한국 정부가 지금 추진해갖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면은 기관들도 사실은 국내 주식에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죠. 달라지겠죠. 예, 작년까지는 뭐 엔비디아 투자해갖고 국민연금이 연수익률 6% 냈다고 막 자랑을 했잖아요. 그게 사실 자랑은 아니죠. 국내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게 또 국민연금.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충분히 바뀐다고요. 꼭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혜주 네. 이제 그 대선 전부터 막 엄청 급등하고 그랬는데 네.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는 네.
그게 왜 인맥주 있고 기술주 있고 산업주 있고 그렇죠. 다 네. 달랐는데 네, 이게 네. 인맥주는 확실히 짧은 것 같아요. 아, 그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예. 이제 근데 좀 네. 수혜주 AI 쪽도 네. 끊임없이 오르고 있긴 한데 이쪽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AI 쪽이요? 아니요, 이 수혜주, 아, 그, 인맥수혜주. 지속성. 인맥수혜 좀 예. 빨리 버리세요. 그건 쳐다보지 마세요. 그건 약간 한계가 있죠, 예. 단기로. 그냥 저희가 단적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테슬라 주식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쵸. 요즘 또 계속 빠져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 간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랐어요. 너무 많이 빠졌다. 아니, 무슨 뭐 펀더멘탈이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차는 전기차는 팔리지도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혼자 갔어요. 근데 도지 나와갖고 지금 막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 네. 욕하고 있어요, 지금. 뭐 바보 같은 예상하기가. 갑자기 그러니까 다시 주가가 또 쭉 빠져요. 14%인가 네.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인맥주들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테슬라는 이제 펀더멘탈로 이제 판정을 받아야 되는, 네. 판단을 받아야 되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결국 모든 주식들은 결국은 펀더멘탈로 돌아가기 때문에 잠깐 반짝할 수 있어요. 네. 거기서 수익 났다. 그럼 빨리 나오세요. 아, 진짜. 네, 그런 건 건드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건요. 이제 그 정책주, 네. 수혜주 중에서 정책주나 이런 것들은 좀 아직은 갖고 있어도 되는 것 그럼요.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이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민주당하고 똑같은 정책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의 정책이다. 예, 이 정책을 믿고 가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지주사 관련된 주가들이 되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건 단순하게 궁금한 게 성장을 강조했으니까 네. 이게 지주사나 뭐 그런 은행권 네. 이쪽의 주가들도 괜찮아질까요? 일단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계속 사실은 좀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저는 물론 상법 개정안 이제 통과될 거고 기타 등 통과되면은 다른 거보다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상법 개정, 뭐 네. 밸류업, 밸류업. 자본시장법 이런 것들은 성장을 유도해서 주식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정책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지저분한 거 정리해주는 정책들이에요. 그럼 오히려 투자자들은 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예. 일단 이제 지주사들은 다른 것보다 만약에 이번 정권이 이제 시작하면서 상법 개정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밸류업도 좀 얘기하면은 본인들 원했던 상속 문제 있잖아요. 네, 네. 사실 거기에 관심이 상속 문제. 가장 크거든요. 사실 그렇죠. 가장 크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밸류업에 한국이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의 밸류업을 보면은 밸류 주식하고 내수주들이 대부분 다 밸류주 업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정유주, 금융주 아니면 소비재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주사를 잘 보세요. SK, 두산, 한화 이런 데들은 성장주예요. 그렇죠. 밸류주가 아니야. 아, 그다음에 그렇죠. 수출해요. 그렇네요. 수출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캐시플로우를 자꾸 빼버리면은 언제 망할지 몰라요.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안불안했죠. 그렇죠. 근데 정부가 사실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상속 문제라든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잠깐 달라들었는데 세제 혜택은 사실 뭐 준 것도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서 실망이 돼갖고 다시 다 주가가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번 정권 같은 경우 이제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정상화를 시켜줄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내수주들 같은 경우 또 이제 수출 주면서 성장주인 이런 지주사들도 그동안 사실은 완전히 PER 보면은 6배, 5배예요. 네,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냥 정상화되는 거지. 네.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들이 성장을 갖고 가는 종목들은 아니다.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금융주들을 잘 보시면은 국내 은행주들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은 주인이 없어요. 지주사는 주인이 있잖아요. 있죠. 네, 주인이 없고서는 너무 이 주식들이 다 분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밸류업을 해도 캐시플로우 다 빼도 사실 괜찮아요. 이쪽은.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이제 밸류업에 의해서 약간 네. 세제 혜택 받는다면은 충분히 이제 주주들한테 줄 수 있는 여지는 커진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다시 적용된 거고 사실 취지는 다들 좋았어요. 지난번 정권에서. 그런데 제대로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번 정권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정상화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은행주라든지 지주사 쪽에서 혜택 받을 게 조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지 않아요. 빨리 그 문제점만 해소되면은 끝이다. 끝이다. 네. 그러면 대표님 이제 조금 더 정보를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뭐 이번 하반기도 괜찮고요. 아니면 더 길게 봐도 되고 포트폴리오를 좀 짜는 거를 좀 상의해 주세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반도체주는 사실 많이 갖고 계시기는 하죠. 반도체하고 AI. 네.
AI도 한번 보세요. 그럼 그 부분을 더 사고 사실 그쵸. 한동안 바이오 이런 것도 많이 샀는데 네. 그럼 그거보다는 비중을 여기 높이는 게 나을지. 일단 저는 가장 큰 비중은 뭐 한 40%, 50% 이상은 아까 얘기했던 AI 밸류 체인으로 가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AI, 네. 그죠? 그다음에 네. 로보틱스, 네. 자율주행, 그다음에 의료 AI 쪽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네, 번째가. 맞아요. 예, 첫 번째 여기를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이 전반적으로 재정도 이제 확대가 되고 통화도 완화되고 그러고 그다음에 내수도 막 부양할 거예요. 왜냐면 사실 뭐 국내 내수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거든요. 왜냐면 그쵸. 부동산 때문에 사실 가처분 소득이 없어요. 개인들이. 맞아요. 그걸 이제 사실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가처분 소득 좀 늘어갔고 뭐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서 다 오르는데 내 급여하고 우리 애 성적만 안 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두 개만 안 오르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올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성적도 애 성적까지 올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신다고 뭐가 되냐면 전반적인 인프라가 수요가 증가를 해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그거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전개였어요. 에너지. 미국은 지금 막 이게 증가하는데 그렇죠. 에너지가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원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네요. 네, 한국은 이미 이제 에너지가 충분한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에너지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 빨리 이제 에너지를 늘려야 돼요.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는 전 충분하다. 관련주로. 그렇죠. 신재생 관련주하고 저는 2차 전지까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까지요? 예, 예. 뭐 특히 이제 핵심은 태양광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풍력. 태양광이요? 다시? 왜냐면 풍력은 사실 좀 약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풍력이 사실 바람이 좀 없어져서 그렇죠. 잘 안 돌아가요. 바람계기가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언제 불지 모르고 그렇죠. 또. 예, 근데 이쪽 이제 태양광 쪽은 대한민국도 뭐 하나솔루션부터 해서 오시에 같은 데가 뭐 가장 글로벌한 회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미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 이런 회사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쪽에서 저는 원전은 추천 안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된 거에서 조금 정책을 체크해가지고 그렇죠. 내 포트폴리오를 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미장 어떻게 해야 돼요? 미장. 미장이요? 미장은 요즘 이제 관망세죠. 관망세예요. 그러면 네. 더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요? 예, 일단 관망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제 개파라 그랬었어요. 네. 그 부분은 다 메꿔놨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제 어디야 저기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거의 그 갭 다 메꾸고 지금 5천선 그렇죠. 오늘 내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지금 21,000? 참 11,000인가 21,000 죄송합니다. 넘어갔고 지금 충분히 다 올라와 있어요.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다시 또 관세가 다시 또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그쵸. 예, 두 번째는 또 뭐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냐면은 이제 금리. 금리, 예, 그쵸. 통화 정책. 뭐 쉽게 해서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를 안 내리는 것인가? 금리를 못 내리는 못 것인가? 내리는 거니까. 지금 그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 정책도 지금 어떻게 방향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망세예요. 주가가 지금 거기서 계속 치고받고 있어요. 그쵸. 그럼 굳이 지금 미장은 뭐 저가 매수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보세요. 그냥 관망해. 보는 걸로? 예, 관망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만약에 이게 바뀌면은 그때는 좀 뭐 매수를 한다던가 매도를 한다던가 그게 나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눈앞에 봤을 때 한국 증시는 이 정도 싸게 나와 있는 데가 없다. 지금 사도 싸다. 지금이 가장 싸다. 네, 지금이 가장 그거요? 싼 거죠. 오, 좋은 오늘이 질문입니다. 예, 내일보다 오늘이 더 싼 거잖아요.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환율의 하단 어디까지 보세요? 왜냐면 1350까지 갔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요 방송했을 네. 때 그때 1350원 전반기 보시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뭐 다 왔고요. 제가 그때 했던 게 아마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1350원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와 있고요. 저는 1350원 충분히 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강세가 가야 사실 유리한 정부예요. 그래요? 예. 아. 첫 번째 볼까요? 재정을 확대하잖아요. 내수를 막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내수 부양하려면 원화가 강세가 좋아요. 강세가 좋네. 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원화가 자꾸 강세를 가야 그래야 금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통화 정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수출도 계속 흑자 유지하고 있고 외환 보유고도 4천억 달러가 안정화돼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 정부도 원화 강세는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전반기 뭐 6월 달이니까 내일 모레네요. 일단 1350에서 일단은 안정될 거예요. 당분간은 유지가 될 거다. 예, 이 정도 유지가 될 거고 왜 달러 인덱스 수지만 100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반대로 또 이제 달러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지금 한 제가 봤을 때 95까지는 떨굴 것 같아요. 달러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연말쯤 되면은
아마 한 95 정도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 정도 본다면은 원화 같은 경우는 1,3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네. 보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차트 놓고 보세요. 네. 최근 5년, 6년 보시면은 1,300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했었던 것 중에 네.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1,300원 정도면 사실은 이제 원화가 충분히 강세로 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달러도 더 이상 내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상 내렸다간 달러도 그것도 문제가 예, 되죠. 문제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달러 인덱스 95, 그다음에 원화 1,350원, 요 정도 1,300원. 이제 1,300원. 네.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가자.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권 초반이라 또 아직까지는 뭐 더 지켜봐야겠지만 긍정적인 또 말씀해주신 정책들 그리고 요소들 보고 또 다시 한번 네.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상위까지는 네, 공부를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현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입니다.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너무 좋네요. 낯설시죠? 네, 주제 한번 읽어주세요. 네, 5세대 실손 보험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자세한 분석의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험계 뭐 거의 선생님이라고 막. 제가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네. 실손보험이 네. 저는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렵죠. 4세대 때도 막 보도도 하고 했지만 네네네.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던데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해보시죠. 네, 네. 5세대 실손보험 벌써 5세대예요. 음. 이게 언제부터 또 어떤 내용으로 출시가 되는 건지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우선은 아직 확정은 안 났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그 4월 달에 네. 5세대로 변경을 할 거고 빠르면 연말쯤에는 그렇죠. 나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좋냐 안 좋냐가 사실은 소비자 매번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가장 중요하잖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개편하는 건 좋은 부분이 있겠죠. 근데 네. 저는 확실한 거는 네. 소비자만을 위해서는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네,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유리한 소비자도 있고요. 불리한 소비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가 오늘 30분 동안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한지를 한번 좋아요. 찾아보시죠. 자, 그러면은 일단 세대별로 뭐가 다른지부터 좀 기초부터 알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초부터 하면 네. 이게 사실은 세대 구분을 할 수 있으세요? 그냥 연도 정도? 아, 연도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제 제가 연도로 하나 알려드리면 1세대가 우리나라에서 실손보험이 처음 나온 게 1999년도예요. 99년도. 생각보다 세기 말에 나왔죠. 그렇네요. 네, 어. 세기 말에 나와서 2000년 9월 9일까지를 1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실손보험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보험사별로 다 달랐어요. 아, 예를 들면 1세대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건 기억하실 겁니다. 본인 부담금 없는 그거 아니야? 네. 네, 돈 뭐- 덜 드는 거 아니야? 그쵸. 이거죠. 나 네. 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요거나, 야, 한약도 준다던데? 그쵸. 뭐, 이런 거 한번 다 비타민도. 맞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입니다. 네, 근데 이때는 이제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 달랐어요. 어디는 다 해주고요. 어디는 안 해주고요. 그래요? 한도도 다 달랐어요. 아. 네, 500만 원인데도 있고, 1000만 원인데도 네. 있고, 3000인데도 있고,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자가 조금 헷갈리잖아요. 예를 들면 보험사는 너무 많은데, 이걸 고르기가 너너무 힘든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지금 실손보험 가입자가 작년 기준으로 4천만 명입니다. 그럼 거의 국민이 5천만이니까 대다수인 거죠. 다 있는 거죠. 뭐 네. 미성년자나 어린이들 그쵸. 뭐 외국인 빼곤 다 있는 거죠. 웬만하면 다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손 가입률이 거의 9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네. 그래 국민 건강보험으로 다 안 되는 거 실손보험이 좀 커버해주면 좋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찌됐건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왜 바꿨냐면 야 표준으로 뭔가를 하나를 좀 만들자. 기준을 만들자. 니네 다 다르니까 응. 소비자들이 헷갈릴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09년 10월 달에 나와서 17년 3월까지 나온 게 2세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표준이 된 건데, 이제 표준이 되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네도 이제 사실은 좋은 걸 만들어서 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때 껴놓은 게 이겁니다. 본인 부담금이 1세대 때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너무 심하다. 야, 우리가 받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더라. 본인 부담금 좀 넣자. 넣자. 해서 본인 부담금이 그때 생겼어요. 얼마나요? 10에서 20%. 예를 들면 10만 원 나오면 만 원에서 2만 원. 뭐 그 정도면 나쁘지는 않네요. 그쵸. 그래서 이때 이렇게 생겼고요. 3세대쯤 되니까 이때는 2세대에서 막 해보니까 본인 부담금 10에서 20% 받아서도 마진이 안 남는 거예요. 특히
뭐 MRI 찍고 네. CT 찍고 그쵸.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실손이 된다라고 하니까 병원에서도 뭐만 병원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일단 찍어. 일단 찍는 거야. 막 해서 다 찍고 막 과다 청구돼서 그쵸. 들어가고 하니까 보험사가 또 그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똑 떼어냅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는 좀 안 좋긴 하네요. 그치. 그쵸. 예.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뭐, 보험사가 망하면 그쵸. 남용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맞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떼내서 만든 게 3세대. 3세대. 네. 이때는 17년 4월부터 네. 21년 6월까지 판매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급여 부분에서 네. 저희가 흔히 자주 쓰는 도수치료, 네. MRI, 네, 이거를 이제 기본에서 이제 똑 떼어낸 거예요. 그럼 특약으로 들어간 분류되는 거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갱신주기랑 이런 것들도 기존의 2세대까지는 3년 갱신이었거든요. 네, 근데 3세대부터는요, 네. 1년 갱신으로 바뀝니다. 1년이요? 아, 사실 짧은데 1년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내가 의료비 청구를 많이 했어요, 보험사에. 그럼 내년에 쭉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3년, 5년 갱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를 해도 한 해가 안 하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프면 이게 또 갑자기 몰아서 아프고 아프잖아요. 뭐 예를 들면 허리를 다쳤으면 맞아요. 오래 치료를 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가 손해보는 거를 조금 빨리빨리 해지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4세대가 나왔습니다. 네. 21년 7월부터 네.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는 게 네. 4세대입니다. 네, 4세대 때는요, 또 더 소비자 입장에서 안 좋게 뺐어요. 그래서 이때 말 많았잖아요, 사실. 말 많았죠. 응. 네, 근데 이제 변을 하자면 그 보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험금 청구하는 사람보다 안 청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네, 지금 보험금 청구하는 사람과 청구하지 않은 사람 비율 몇 대 몇 정도 예상하십니까? 찍어보십시오. 청구, 비청구요? 네, 청구하는 사람 4대 6? 4대, 얼추 비슷해요. 그래요? 네, 청구하시는 분이 35%. 어... 청구 안 그거밖에 하신 안 분이 돼요? 네, 그거밖에 안 근데 돼요. 저도 사실 청구해야지 해놓고 까먹고 네. 기간 지나거나. 에이, 근데 이게 그때그때 큰 돈이 아닌 경우에는 사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알려드리면, 나 올해 보험금 청구하려고 했었는데 서류 모아놨었는데 깜빡했어. 그 다음 해 넘어가면 그냥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혹시 안 될까봐 알아봐야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3년만 안 넘으면 돼요. 그래요? 아, 3년?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 보시면서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근 3년 동안 병원 언제 갔다 왔지? 해서 찾아보셔서 청구 넣으면 받을 수 있어요. 아, 3년이 네. 그렇네요. 네. 어.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더 지난 네, 것도 네. 받을 수는 있는데 그냥 기본이 3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청구 넣으세요. 네. 그리고 미청구하는 게 한 65% 정도라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많네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4세대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구 안 한 사람은 할인해 줄게. 청구 안 한 사람은? 할인해 줄게. 논리가 난 이상한데? 예를 들면 이제 심플한 거죠. 예를 들면 원래 보험료가 실손이 같이 올랐는데 청구 안 한 사람은 배 아프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 그렇게? 너는 안 했으니까 너는 깎아줄게. 대신에 많이 청구하는 애들은 할증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그 상위 9%, 35%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들 중에 상위 9%가 전체 보험금 타가는 것 중에 80%랍니다. 그래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하는 거네요, 사실? 미친 듯이 활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증 때리겠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올바른 것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필요한 규제라고는 생각은 그쵸. 해요. 근데 여기서 안 좋아지는 게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3세대까지는 만기가 15년이었어요. 네. 근데 4세대로 바뀌면서 만기가 5년으로 바뀝니다. 이건 너무 깎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실손이 아까 1세대가 10년 동안 썼고요. 2세대가 8년 썼고요. 8년. 네. 3세대가 4년 썼고요. 4세대가 오래 바뀐다라고 하면 4년 쓴 겁니다. 4년. 근데 주기가 점점점 짧아지고 짧아지네요. 5년 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는 생각을 한 거지. 5년 뒤에는 또 6세대가 나올 거고 7세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의미 없다고 보는 거네요. 그러면 네가 4세대를 했어도 만약에 되면 새 거 또 해야 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네. 꼼수 같기도 한데. 근데 뭐 줄 건 줘야죠. 네,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많이 바뀌면서 소비자한테 좋아진 것도 있고요. 네. 안 좋아진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더 따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좀 세대별로 비교를 네. 하면 네. 뭐 1, 2세대야 워낙 오래됐고 맞아요. 일단은
안 해주려고도 할 테고, 그리고 아마 1, 2세대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는 분들도 꽤 됐을 텐데, 가끔 있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1세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세대는 언젠가는 아니에요. 2세대요? 2세대부터. 왜냐하면 그 언젠가는이 15년. 15년. 그렇네요. 초반에 바꾸신 그렇네. 분이 네. 09년이었으니까 15년이니까 이미 한번 바꿨죠. 그렇네요. 그 사이는 제가 몰랐던 거고. 그때는 몰랐던 거고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좀 늦게 바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끝물에 바꿨다. 그럼 21년도에 바꿨으니까 35년. 그러면 그렇네. 근데 1세대는 내가 가입한 보험의 만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80세 만기. 그럼 80세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잊고 살죠, 사실. 1세대는. 잊고 살고요. 이제 가끔 이제 언제 생각이 다시 나시냐면 갑자기 집에 5년마다 한 번씩 종이가 날아오는데 갑자기 막 10만 원 올랐대요. 15만 원 올랐대요. 제 얘기. 왜, 난 병원 안 가는데 왜 올랐지? 야, 뭐지?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근데 이제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예전에 농경사회나 지방사회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두레라고 하나? 같이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뭔가 가져가고 그렇죠. 나눠서 부담하고 그러니까 보험이 딱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구한 사람만 부담하고 이게 아니라 다 같이 부담을 n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청구를 안 해도 똑같이 오르는 거죠. 그럼 아까 상위 9%가 80%를 타갔어도 하위 91%가 전체 보험료 상승 비율을 다 똑같이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대별로 좀, 그러니까 1, 2세대는 사실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기준상. 이제 3세대부터 만일 하면은, 3세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 5세대가 나와서 고민을 해. 그럼 뭐 어떤 요소를 고민하고, 이 사람은 안 바꿔도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5세대에서 가장 안 좋게 바뀌는 거는 딱 저는 하나라고 봐요. 어떤 거요? 좋은 거 나쁜 거를 먼저 얘기하면 좋은 거 먼저 할까요? 좋은 거 먼저 좋은 거는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 할인?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3세대에서 4세대 바뀔 때 그 느낌처럼. 그 느낌처럼. 근데 이거는 그 청구 안 하면 할인해 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통적으로 기존 보험료 대비 30에서 50% 정도가 저렴하다. 요건 혹할 수는 있겠다. 예를 들면 나 10만 원 냈는데 5만 원으로 줄어든대요. 근데 예를 들면 난 청구 안 하는 65%야. 그럼 할 만한 거죠. 그렇네요. 근데 안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사실은 이제 운동 좋아하다 보니까 그 정형외과를 좀 갑니다. 정형외과 가서 그 체외 충격파. 저도 요즘 받아요. 받죠.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거 받아요. 한 번 하면 얼마예요? 제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래. 비싸요. 그러면 이제 섞여서 아마 도수당 섞여서 한 30 얼마 나올 거고. 비싸. 체외 충격파만 하면 한 10만 원대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 보험사 어플을 빼서 청구를 합니다. 요즘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카카오톡에서도 받아가지고 한다고. 충분해요. 굉장히 빨라지고 편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입금됩니다. 그래요? 빠른 데는 오전에 청구는 오후에 나옵니다. 전 아직까지는 서류로 하는데. 왜 그래요? 죄송해요. 엄마가 하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편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체외 충격파랑 도수 치료가 이제 보장 불가로 빠져요. 아예 빠져요? 아예 빠져. 도수는 원래 특약으로 됐었잖아요. 됐었죠. 그러니까 이걸 아예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처럼 만성 그 병 중에 하나가 디스크인데 현대인한테. 우리 다 이거 보고 있고. 근데 안 받을 이거 수는 하고 있고. 없거든요. 맞아요. 도수. 근데 저도 지금 받고는 있지만 매번 고민은 돼요. 왜냐면 너무 비싸고 근데 그나마 이제 보장이 되면 하는데 그러면 아예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거를 받으려면 아예 방법은 사실은 현재 기준으로 하면 실손에서는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받아야 되는데 다른 보험에서 받는 거는 수술비밖에 없거든요. 진단비랑. 그렇겠죠. 근데 디스크 진단비는 없어요. 디스크 수술비는 있어요. 근데 진단은 없겠죠. 예를 들면 수술해야 된다 하면 하고 싶으세요? 무섭잖아. 안 하고, 왜냐면 생각을 하게 되죠, 수술은. 근데 이제 약물 치료랑 체외 충격파랑 도수 치료하면 시간은 조금 걸려도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 할걸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좋은 게 보험료 내려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세세한 나이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 게 사실 취지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맞아요. 그거에 대한 취지가 조금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많이 이제 멀어
졌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은 하고 근데 다만 4월 달에 발표를 했고 연말에 상품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회의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보험사랑도 회의를 할 거고 소비자랑도 회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껴있는 막 보험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이랑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뺄 것 같은 게 보험사들이 흔히 항상 이럴 때 제시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손해율. 네, 그럼 이제 손해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매달 내는 거는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 넣어서 받는 거는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금이 얼마나 나갔냐가 손해율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100이다. 그러면 100만 원 받고 100만 원 나간 거. 네, 그럼 100. 네, 근데 100만 원 받았는데 150만 원 나가면 손해율 150%. 네, 근데 지금 4세대 실손 손해율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131%.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 받으면 보험료로 130만 원 나간대요. 더 나가는 거네요. 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자꾸 빼는 거고요. 3세대로도 사실은 바뀌었었잖아요. 이때도 사실은 아까 비급여 일부를 뺐잖아요. MRI 빼고 뭐 이런 거 좀 뺐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149.5%. 그러니까 이유는 있네요. 사실. 이유는 있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과다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타겟팅하는 거다. 근데 65%는 니네 도수치료도 청구 안 하지 않냐. 나 같은 사람은 우린 35%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제 조건에서 3세대를 갖고 있다면 5세대를 가는 이유가 없네요. 절대 안 바꾸죠. 그럼 어떤 사람이 바꾸는 게 이득이에요? 예를 들면 나이대로 한번 해볼까요? 또 나이로 들어가나요? 20대, 30대는요. 굳이 1세대, 2세대, 3세대를 가지고 있어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인 즉슨 어차피 아까 1세대, 2세대, 3세대는 기준이 뭐였어요? 내가 청구를 안 해도 다 같이 n분의 1로 부담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손해인 거예요. 근데 20대가 보험금 청구할 게 그렇게 많냐라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별로 없습니다. 저희부터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돌이켜 보면은, 네. 그렇죠. 거의 별로 크게 없었어요. 다치거나 크게 아프지 않는 한은. 안 왔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고질병인 디스크도 오지 않아. 갑자기 슬프다. 한 30세에서 40세 정도 이제 맞아요. 직장인 짬밥 기준으로 5년 이상 넘어갈 때. 15년 차 이제. 그러면 나오죠. 나오죠. 그럼 무조건 나오지. 이거는 그냥 고질병이야.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나오죠.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나이로 하면 저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20대 때 보면 뭘 해도 안 아프거든요. 그리고 약간 디스크가 와도 빨리 낫는 것 같고. 그때는 그랬지. 그쵸. 그리고 아프다고 생각도 안 해.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굳이 옛날 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 어차피 청구 안 하는데 보험료만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럼 바꾸는 게 좋죠. 5세대가 낫네요. 보험료도 낮게 내고. 훨씬 유리하죠. 네. 기본만 받고. 기본만 받고. 그리고 어차피 나는 할인된 가격이고 청구 안 하면 많이 안 올라갈 거고. 네, 그리고 어차피 나 도수치료 필요 없는데. 그리고 3세대 같은 경우는 그때 가입자도 많아가지고 실손보험자 그 보험료 자체가 한 20%까지 올랐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전체 비율로 따지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있잖아요. 가입 계약 건수 기준으로 보면 몇 세대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3 아니에요? 2이려나? 2세대. 2세대예요? 왜냐면 1은 좀 이제 날것이고 날것이어서 이제 갈아타신 분이 조금 있는 거죠. 그리고 2세대부터는 사람들이 실손보험이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아요. 43%가 2세대. 그럼 3세대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3세대가 22%. 근데 예를 들면 1세대가 19%예요. 그러면 여전히 60%는 1세대와 2세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22%가 3세대, 4세대 보험료 깎아주고 청구 안 하면 할인해 준다라고 했는데 15%.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갱신 주기가 1년이고 만기가 5년이니까 불안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상황 조금 더 지켜볼까? 라는 게 수요가 훨씬 더 많았던 거지. 근데 어른들은 사실 이게 실손보험을 옮길까 말까 고민하는 건 사실 어른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른들한테는 5세대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총 의료비 지출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생애 살면서 총 의료비 지출이 몇 살부터 제일 많이 나갈까? 라는 이제 통계가 있는데
65세부터 네. 전생의 의료비의 80% 이상을 쓴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65세 이전에는 내가 써봤자 전체 쓰는 의료비 중에 20%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특별하게 뭐 다치지 않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제 65세 이상이시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때는 지금부터 예를 들면 그 전까지는 내가 청구를 안 했어. 예를 들면 65% 미청구자였어. 네, 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매번 청구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보험료 20만 원 그래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근데 20만 원이라고 쳐요. 근데 1년에 240만 원 내요. 네. 근데 생애 의료비로 계산을 해보면 그 이상 받아요. 그렇네요. 아, 이게 계산이 개개인마다 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나이가 이제 65세 이상이 넘어가. 그러면 이제 난 그래도 지금 건강한데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운전하시면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병원이 제일 많이 보입니까? 정형외과? 정형외과, 지금 제 마음일 수도 있지만. 안과, 그쵸. 치과. 네, 이 세 개가 제일 많죠. 네. 정형외과, 뼈, 관절. 네. 나이 먹으면 관절이 아파. 아무래도 그렇죠. 오래 썼으니까. 눈, 나이 먹으니까 노화 오래 오죠. 써서 네. 노안이 노안이 와서 오죠. 수술하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2세대 실손이었어요. 네. 근데 3세대, 4세대 나오니까 계속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받을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네. 그래갖고 야 이거 바꾸면 안 돼? 보험료 매달 내는 거 아까운데. 근데 제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다가 진짜요? 기다리세요라고 했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정말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즘 말 그대로 백내장, 녹내장 때문에 그쵸. 이제 말 그대로 시력 조정술까지 같이 하잖아요. 근데 4세대로 그때 바꿨으면 보장을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오. 2세대, 3세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걸 했을 때 보장을 받았어요. 그럼 자기가 지금 요 나이와 내가 약한 부분을 조금 체크할 필요도 있긴 하네요. 무조건이죠. 네. 그러면 내가 이건 할 때,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예를 들면, 우리처럼 막 체외 충격파 받고. 자꾸 우리처럼이라고 하지 마실래요? 가세요, 안 가세요? 저도 가요. 요즘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주사 치료, 네. 뭐 이런 거 비급여 많이 쓴다. 그러면 바꾸면 안 되죠. 왜냐면 그거는 보장 제외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병원마다 근데 네. 저는 병원마다 가격이 너무 다른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제재까지 나라에서 할까라고 물어보면 그건 못 할 거는 같아요. 뭐 보험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보험사도 못 하고 나라도 못 하고. 그러면은 이제 네. 뭐 3세대 말씀드렸어요. 그럼 4세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제일 고민하시거든요. 왜냐면 4세대가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5세대는 보험료까지 내려가. 근데 뭐 도수랑 체외 충격이 안 된다고 친다면 빼는 게 이득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세대로 옮겼을 때가. 굳이. 그럼 5세대는 좋은 게 하나도 없네. 현재 기준으로는. 네, 현재 기준으로는 저는 이제 보험료 부담 네. 굉장히 크게 하는 젊은 세대나 또는 나이가 드셔도 제 주변에도 정말 건강하신 분 많아요. 맞아요. 뭐 네. 허리 안 아프신 분도 네, 있고. 너무 정정하시고 네. 진짜 눈도 저보다 더 좋고. 네, 근데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한 1-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전체 분들 사실 중에. 많지 않죠.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1-20%에 들어가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바꾸시는 게 좋죠. 왜냐면 보험료 부담이 뚝 떨어지니까. 네, 왜냐면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고정 지출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 그렇죠. 네, 벌이는 이제 없는 상태에서 고정 지출이 많으면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근데 고정 지출 중에 큰 걸 차지하는 게 어찌됐건 보험도 일정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험료 부분에서 고정 지출을 예를 들면 50% 이상 줄였다. 굉장히 만족스럽겠죠. 네, 20-30만 원 정도 나가는 게 뭐 10에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중간에 저희가 이제 실손만 얘기했지만 다른 보험을 조금 잘 해놨어. 수술비 잘 들어놨어. 그러면 65세 이후에는 보존 치료 뭐 이렇게 주사 맞고 하는 것보다는 수술적 치료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미 다 걔네들은 납입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번 논란이 되기도 하고 관심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 갈아탈 때는 단순해요? 네, 갈아타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래요? 보험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류만 쓰면 되는 거예요? 바로 됩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 4세대 처음 나왔을 때 보험사들이 이벤트도 했어요.
왜요? 1세대, 2세대, 네. 3세대 이거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4세대로 갈아타면 그때도 보험료가 엄청 싸졌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1년 동안 보험료 50% 깎아줄게라고 얘기했어요. 치열하네요. 네, 그럼 그걸 왜 했을까요? 손해율. 손해율. 네. 그걸 줄이려고 하는 거죠. 줄이려고 하는 거죠. 네, 1, 2, 3세대 때 그래도 보험료를 많이 받아내더라도 결론 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거를 바꾸려고 한 거지. 그리고 처음에 4세대 나왔을 때 심지어 이제 제가 그 보험료 할인 이벤트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설명이 안 되잖아. 그렇죠. 내용 기사만 보고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네, 그럼 저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제 막 얘기를 해줘야지 이해가 그나마 쉬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설계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사가. 야, 니네 가서 이거 받고 오면은 원래 실손은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봐서 수수료를 안 주는데 수수료 줄게. 그 브릿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구나. 민지 밀어내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15.2%였어요. 가입률이. 네, 그래서 아마 5세대도 바꾸더라도 한 10% 초반대 정도밖에는 가입을 안 할 것 같기는 근데 해요.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자동. 세대를 바꾸는 맞아요. 건데 예를 들면 5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면은 그 통계도 있잖아요. 비급여 쪽이 훨씬 크잖아요. 훨씬 크죠. 58%인가? 훨씬 크죠. 훨씬 큰데 그럼 네. 이건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왜냐면 가입자가 사라져도 손해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실손은 가입자가 줄어들면 좋아하는 건가요? 좋아하죠. 왜냐면 유일하게 보험사가 판매하면서 손해보는 보험이 딱 두 가지래요. 실손이랑? 자동차 보험. 자동차요? 네. 자동차 보험도 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계절별로 꼭 터지잖아요. 그렇죠. 여름엔 침수 나죠. 겨울에는 또 미끄러져서 그렇죠. 나죠. 네. 그래서 유일하게 손해보는 보험이 딱 두 개래요. 근데 그렇게 치면 소비자는 사실 선택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만기 끝나면 자동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때는 똑똑한 금융 소비자가 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바꾸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손은 아까 계속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바뀌는 주기가 점점점 짧아지고 있죠. 네, 이건 아마 계속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한 3년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아마 3년에서 5년 정도가 이제 기본 주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무조건 아까 1세대, 2세대 바뀌면서 주기도 줄어들었지만 내가 받는 혜택도 사실은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 실손은 무조건 더 안 좋아지겠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요소들로 바꿔버리는 것도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실손 제외하고 나머지들로 어떻게 해야지 보완이 많이 될까? 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고요. 복잡하네요. 네, 그쵸. 어른들은 사실 어려우니까. 어렵지. 그러면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네. 5세대가 이제 진짜 개시가 된다면 뭐가 좀 보완이 돼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보장 항목에서 제외시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를 이제 누가 봐도 보험사들이 우리 이걸로 손해 많이 보니까 이거 빼줘. 이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이죠. 네, 누가 봐도. 근데 이걸 사실은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면 근데 보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좀 넣어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보험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과다 진료가 너무 많다. 왜냐면 병원을 가도 요즘에는 진짜 병원 가보면 다 실손 가능. 써놨죠. 다 써놔. 네, 맞아요. 네, 심지어 이제 피부과나 소아과 가면 애들 영양제도 실손 가능. 근데 그 심리 때문에 또 다 먹고 더해요. 맞고 하잖아요. 더해요. 우리마저도. 네. 뭐 건강 관련된 뭐 비타민 주사, 마늘 주사 이것도 사실은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괜히 피곤한 것 같아서 또 맞잖아요. 과다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거를 중간을 잘 해결을 하려면 그런 걸 못하게 막는 게 오히려. 그러면 아픈 사람을 막을 수는 없기 아픈 때문에 사람을 사실 막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걸 너무 마케팅적인 요소로 활용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하네요. 맞아요. 차라리 그쪽을 제재하는 게 시간은 걸리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가 조금 덜하죠.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한다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물어본 게 뭐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 중에서도 회사에서 실비보험 가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또 이건 제가 하는 건 개인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는 중복이 되는지도 궁금할 뿐더러
뭐 어떤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이제 그거를 단체 실손이랑 개인 실손 요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회사에서 해주는 건 단체 실손. 근데 단체 실손의 우선 장점부터 얘기하자면 내가 아픈 데가 많아요. 실손 가입이 안 됩니다. 개인 실손은 안 된다고요? 네, 개인 실손은 가입이 안 됩니다. 지금 아프고 있어요. 네, 현재 아파요. 그러면 개인 실손 가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어요. 너 최근에 5년 동안에 보니까 어디 병원 자주 갔더라? 그러면 예를 들면 나 디스크 있어요. 그러면 허리 자체 보장 안 돼요. 그럼 제가 지금 만약에 실손이 없는데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디스크는 아예 못 받는 거예요. 보장 자체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단체 실손의 장점은 개인의 손해율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 하니까 다 가입시켜줘요. 그러니까 검사 없이 그냥 할 수 검사 없이 있는 그냥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신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적죠. 그렇죠. 그렇겠죠. 뭐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조금 줄어들어요. 그리고 원래 실손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된 게 보장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단체는 돼요. 단체는 돼요? 돼요. 그러니까 단체는 뭔가 진짜 단체 말대로 대중적인 걸 다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한도가 작은 대신에 더 많이 해주는 거죠. 그걸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나을 수도 있겠어요. 단체는 만약에 회사에서 가입해 준다라고 하면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왜냐면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해봐요. 야, 우리 거 어떻게 돼 있지?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돼요. 단체 실손은요 가족들도 다 넣어줍니다. 그래요? 네. 한 번도 생각을 하고 체크해 본 적이 없어요. 가족들도 넣어줍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너 이거 안 할 거면 돈으로 줄게라고 얘기해요. 복리후생비에서 그게 들어가는 거니까 1년에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받으면 한 10,000원, 20,000원 받을걸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네요. 그래도. 그거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고민은 이건 거죠. 그러면 나 단체 실손이 있으니까 개인 실손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단체 실손의 단점은 1년 계약이에요. 그래요? 1년 지나면 새로. 그럼 1년 내가 지나면 새로. 한 번도 웬만하면 뭐 1년 내내 병원 가진 않으니까. 뭐 이제 그것도 있지만 회사 그만두면. 그렇긴 하죠. 단체 실손 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 옮겨도 그 공백 기간이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게 없군요. 그냥 없죠. 딱 끊기는 거네요.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이 어떻게 될지 내가 예측 불가능하니 개인 실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단체에 가입했을 경우에 내가 오늘 아파서 갔는데 다음 달에 그만뒀어. 그러니까 나는 다음 달에 받아야 돼. 그럼 끝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예를 아니고, 들면 내가 25년 1월 달에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 단체 보험은 매달 보험사에 회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1년치를 한 번에 줍니다. 그럼 문제는 전혀 문제는 없네요. 없어요. 1년 동안은 받아요. 근데 이제 가끔 그래도 난 개인 실손 나가는 게 돈이 너무 아깝다. 그러면 정지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정지. 개인 보험을. 그래요? 정지해 놓을 수 있어요. 실비를? 그래요? 나 있으니까 보내주고 자료 보내주고 나 있으니까 이거 정지해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가동할 때는 그냥 계속 재가동. 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그렇구나.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나는 이 회사에 계속 다닐 거야.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개인 실손이 부담이 너무 돼서 해지했어. 해지했어요. 근데 나중에 정년퇴직할 때 개인 실손을 다시 가입하려고 하니까 가입이 안 돼. 그간 내가 아팠던 데가 많아. 이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미 되니까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꼼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단체 실손을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서 개인 실손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면 전환이 돼요? 네. 그러니까 다니고 있을 때 이제 퇴직할 때. 직전에, 그러니까 퇴직 상태는 안 되겠네요. 퇴직하고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그 해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근데 있어요. 이런 분들도 꽤 있겠어요. 많아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몰라서 못 바꾸는 거예요. 다들 알고 있었나? 모르죠. 여기 다 젊어요. 우리만 늙었어. 우리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오늘 안 보이는 사람 있나? 그렇구나. 요거는 정보네요, 정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금융 상품 중에 굉장히 어려운 게 저는 보험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너무 복잡해요, 계산도. 괜히 복잡하고 막 약관 주는데 옛날에는 책으로 줬거든요. 요즘에는 USB로 줍니다. 전 사실 안 보거든요. 안 보죠? 그러니까 확대하기도 싫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근데 다 그거에 따라서 보험금을 줘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그러게요. 나나중에 뭐야 이럴 무조건. 수 있는 거네요. 근데 1999년도에 실손 나왔다 그랬죠. 약관이 한 요만했어요, 두께가. 요만했어요.
이 점점 좀 두꺼워지되 한 요만큼 가더라고요. 지금은 USB를 준다는 건 이만큼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글자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계약서 쓸 때도 똑같잖아요. 글자가 많아진다라는 건 안 준다라는 조항이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네. 왜 그 보험 광고도 보면은 조그만 글씨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뭐 보장 이것만 크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일 수도 네,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4월부터 왜 네. 초고령자 보장 그런 확대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예요? 노후 실손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손이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뭐 이탈률이 높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새로운 걸 조금 해야 가입해줘야 보험사가 손해를 조금 덜 보는데 그러면 이제 머리를 조금 더 쓰는 거예요. 네. 야, 실손 가입 한 사람이 4천만 명이니까 그럼 안 한 사람이 1,000만 명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겠죠. 그럼 이제 1,000만 명 중에 안 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나이 많아서 가입 못한 사람. 어르신들. 네, 그다음에 아파서 가입 못한 사람. 얘네들까지 이제 끌어들이는 거지. 이거 전략이네. 그쵸? 당연하죠. 아니, 저는 왜냐면 딱 보고, 네. 90세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아이, 미래에는 무조건이죠. 되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네. 그게 아니구나. 전략적이죠. 근데 사실은 항상 그 소비자들이 똑똑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상품은 출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서로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활용하면 되고요. 나쁜 점은 피하면 돼요. 근데 이 90세 초고령자 거는 그만큼 보장이 좀 더 제한적인 거 아니에요? 작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네. 사실 더 많이 아프실 수 있는데 당연하죠. 다 보장해주진 않겠죠. 절대. 그러면 나중에 다 망하죠. 등록하고 하겠죠. 네. 그래서 보장은 적더라도 그래도 이런 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없어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부모님이 있다라고 쳐요. 근데 부모님이 7, 80세신데 보험이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맨날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뭐 다 드세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네, 병원도 어찌됐건 자주 가기 그쵸. 시작을 하세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 아프라고 매달 적금을 들지는 않잖아요. 쉽진 않죠. 네. 마음은 있어도. 네, 그리고 부모님이 7, 80대라고 하면 이미 제 나이대예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70대니까. 네, 그러면 저희 나이대는 애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이미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지금 나도 오자되고. 없어. 맞아요. 그러면 부모님 네. 걸 사실은 매달 50만 원씩, 100만 원씩 따로 떼두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장 조금 해준다 그래도 가입하죠. 하긴 뭐 세세한 것까지는 보장받는다면 그거라도 하겠다라는 그럼요. 마음이실 테니까. 네, 왜냐면 어차피 병원을 많이 가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나이 든 노후 실손보다는 유병자 실손. 유병자요? 네. 왜냐면 의외로 네. 갔다 온 병원 이력이나 네. 큰 수술을 한 게 있어가지고 보험 가입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병자 실손도 보험사별로 다 달라요. 그래요? 그거는 하나하나 체크해서 볼 필요는 있겠네요. 하나하나 체크해봐요. 예를 들면 나 옛날에 어디에서 된다 그래갖고 전화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딴 데 또 전화해야 돼요. 다른데. 네. 그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까다롭게 해놓긴 했지만 어찌됐건 조금 더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완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활용해야죠. 이게 보니까 대표님 네. 5세대가 이제 조금 더 구체화돼서 하반기 중에 나오겠죠. 여름이 나올 것 좀 같아요. 지나면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때 또 이제 분명히 바뀌어서 나올 테니까 좀 비교를 해서 네. 그때도 좀 뭐하고 또 그때는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나이별로 한번 그때는 나이대별로. 나이와 상태별로 상황별로. 네, 상황별로. 이런 상황 오케이. 네, 그렇게 이런 해요. 상황 보류. 왜냐면 지금 5세대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그때는 상황별로 해가지고 네네. 다시 한번 좀 팁을 좋습니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길건우 대표와 재밌는 정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매주 금요일 밤 10시 채널A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 되니까요.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